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동주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저한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지 아마 목사님들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은혜 받았던 목사님들이 반드시 이렇게 서 계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무척 부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저희 담임 목사 오정민 목사님께서 하여튼 가셔서 평소에 이장로 하던 얘기를 하면 됩니다.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궁미 여기시고 같이 얘기를 나눈다 라는 심정으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기 전에 아까 조금 사회도 하셨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셔서 기술과 경륜에서의 영성.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할 수 있는 것, 기술과 경륜에서 어떤 영성이 체결해 보이는가, 그리고 부제로서 기독교의 영성으로 대전환을 위한 발제, 제 나름대로 그 일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저도 듣고 보면 기독교는 과학과 경제에 관해서 저 순수 학문에 관해서 논의하고 관심도 서로 보이면서 관계 정립을 그동안에 쭉 해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기술이나 경영은 기술 자체가 applied science, 응용과학이고 또 경영이 약간 practical economics로 실천적 경제학이기 때문에 약간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먼 별로 큰 논쟁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 기술과 경영은 우리 삶에 그리고 비즈니스에 가깝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대로서 말씀을 이어드렸습니다. 우리 인간 문화의 발전은 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어쨌든 도구의 발전이 인간 문화의 발전을 이어주고 최근에 동일한 얘기로 기술의 발전이 우리 인류 문화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요즘은 이 기술이 산업과 모든 문화를 이끌어가는 드라이빙 포스다. 모든 사회를 바꾸는 것이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실제 우리 모든 사회에 큰 하도가 될 만큼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기술에 어떤 영성이 있는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으셔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오늘 얘기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4차 산업혁명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좋은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2016년부터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그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 지금처럼 많은 기술 발전이 일어나는데 그냥 기술 발전이 변화라고 하지 말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다. 그러면서 1, 2, 3차는 얘기하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의 기술은 여기 있는 IoT,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입니다. 벌써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벌써 얘기 도대체 뭐냐고 갑자기 복잡한 얘기하면 안 되시고요. 얘기 많이 듣던 이 얘기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술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술이라는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IoT,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간단하게 하나씩만 설명합니다. IoT, 인터넷 오브 띵스입니다. 한국말로 사물 인터넷. 인터넷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또 사물 인터넷을 얘기하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터넷은 거기에 텍스트, 그림, 동영상을 편집하고 보내고 하는 인터넷입니다. 벌써 종전에 알고 있는 인터넷. 여기 IoT라고 of things라고 붙은 것은 여기에다가 사물이 전부 연결이 돼서 사물을 인터넷상에서 추적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붙기 시작한 것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창문, 좀 있으면 자동차 정보가 전부 인터넷에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기기들이 인터넷에 붙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가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렇게 많은 접점에서 정보를 받아야 빅데이터가 형성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빅데이터가 있으려면 IoT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IoT, 빅데이터. 그 다음에 AI가 붙어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빅데이터를 먹어야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AI의 양식입니다. 빅데이터가 없으면 AI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AI가 뭔가 하면 알고리즘을 만들어낸다. 이게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이 제가 지금부터 진행하는 강의의 반까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보시고 IoT,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AI, 알고리즘 되셨습니다. 이 순서를 쫙 기억해 두시는 게 지금부터 끝까지 가는 단계 상당히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그동안에 이제 3차, Third IR이라고 쓴 것은 제가 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 그냥 IR로 쓴 겁니다. 3차 산업혁명이 현실 세계 오프라인에 있는 것을 어떻게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으로 갖다 옮기는 것인가 하는 것이 3차 산업혁명이었다면 무슨 얘기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바깥에 있는 상점을 온라인 상점으로 온라인 시장으로 어떻게 갖다 옮기는가 하는 게 3차 산업혁명이었다면 그 상점에서 형성된 많은 데이터를 AI가 분석을 해서 최적화된 상점 다시 현실 세계로 돌려주는 것이 Fourth,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되고 3차, 4차가 되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 양쪽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전국을 괴롭히면서 많이 들리는 얘기가 AR, VR이 있습니다. AR은 오그먼트 리얼리티, 한국어로 증강현실입니다. 물어보세요. 증강현실 부분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안경을 통해서 이렇게 현실을 보면 현실 리얼리티가 있는데 추가 정보를 주는 겁니다. 아, 여기는 시계방이고 여기는 레스토랑이고 여기는 커피숍이고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을 증강현실. 증강현실이 더 많이 발전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안면 인식 기술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인권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중국을 하고 있어. 만약에 그거를 AI로 사용하면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길에 다니는 사람의 이름을 다 알 수 있고 직업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증강현실은 이렇게 다가와 있다. 이걸 AI라고 해요. 비슷한데 VR은 Virtual Reality, 한국말로 가상현실입니다. 별칭을 가보면 현실이 아닙니다. 안경을 가지고 보는 안에 Virtual World가 보여서 가상현실, 현실처럼 보여주는 가상입니다. 그래서 VR은 가상입니다. 눌러주세요. 그래서 AR과 VR이 막 얘기가 헤어져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한테 갑자기 확 다가오는 단어가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이 메타버스까지 저에게 보면 이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인공지능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데이터를 붙여주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 출력을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가장 쉬운 게 국어산수 시험을 쳤다고 해요. 그러면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쭉 깔아주고 그걸 데이터를 주면 프로그램은 오케이? 국어산수 점수를 더해서 높은 수로 삭제를 1번부터 매겨서 그걸 프린트아웃 해줘. 그럼 컴퓨터가 그대로 시킨 대로 1등은 누구 몇 점, 2등은 누구 몇 점 쭉 아웃풋 해줍니다. 이게 컴퓨터입니다.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받아서 원하는 걸 수용하는 것. 그런데 AI는 뭔가 하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AI는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먹여주면서 결과가 이거야. 결과를 먼저 가르쳐줍니다. 그럼 AI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프로그램이구나. 이게 알고리즘이구나. 라는 것을 AI가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달으려면 엄청난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걸 하나씩 깨닫기 시작해서 100만 번씩 넣어주면 이게 뭐구나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깨닫는 게 AI입니다. 별칭을 불러주세요. AI 우리한테 가장 먼저 다가왔던 게 알파고입니다. 알파는 구글이 인수하면서 구글이 원래 지주에서 이름이 알파넷입니다. 알파벳. 그 알파하고 바둑이 원고입니다. 그래서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들어왔는데 알파고 바둑 두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이세돌 기사랑 바둑 대결하고 한국 옵니다. 2016년 3월입니다. 5번 시합을 했는데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 4번을 다 칩니다. 첫 번째 순서는 3번을 지고 4번째 이기고 5번째 또 집니다.
한판을 딱 이겼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한판 이겼을 때 178수가 신의 한 수인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수였습니까? 이세돌이 대답이 멋있었습니다. 그거는 신의 한 수가 아니고 인간의 꼼수였어. 인간의 꼼수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었어. 한판 아주 이겼습니다. 한창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커제가 제가 중국에 있는 커제가 내가 세계 1등인데 왜 한국에 있는 이세돌과 접하고 있는가? 나랑 해야지. 그때 커제가 진짜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거의 1년 후에 커제한테 갔습니다. 알파고가 세 판을 떴는데 세 판을 내리다 커제가 칩니다. 맨 마지막 판에 커제가 웁니다.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시는 기대하고 바둑을 두지 않을 거야. 자기는 바둑을 두면서 숨 막힐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커제가 지고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알파고가 바로 인터뷰합니다. 알파고도 바둑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더 이상 나를 이긴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알파고가 은퇴할 때 73승 1패로 은퇴하는데 1패가 이세돌한테 진 1패입니다. 그래서 왜 이 알파고 홍성감이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받아가지고 사실 이세돌 같은 이 알파고와 커제 같은 알파고는 다른 알파고입니다. 1년 사이에 엄청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파고 같은 것을 약한 AI라고 합니다. 위크 AI. 우리가 IBM의 왓슨이라든지 로봇 지능, 어떤 부분적인 지능을 완벽하게 수용하는 걸 약한 AI라고 하는데 이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걸 좋게 하기 때문에 얘들의 문제는 강한 AI입니다.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지금처럼 기술 발전이 되면 25년 후가 되면 강한 AI가 출현할지도 모른다. 강한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인간처럼 느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는 인간과 같은 존재가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저게 실제 나타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강한 AI는 지구상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지구상에 인간이 없는 게 좋은 것인가, 지구상에 인간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판단할 텐데 10중8구는 지구상에 있는 인간은 많은 것을 먹어치고 지구 환경을 해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AI는 사람을 공격하고 인간을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할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꼭 강한 AI가 있을 수 있다고 자신이 얘기도 못하지만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반증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AI 출현에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과 같은 사람을 만들지 강한 AI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다음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많은 기술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라색으로 인간과 시간과 공간이 되어 있는데 인간은 삼간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이 물리적인 제한적인 쪽으로 인간에 갇혀 있고 시간에 갇혀 있고 공간에 갇혀 있는데 이 기술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는 기술입니다. 여기 관념의 한 중간에 있는 것이 모든 걸 동시에 해결해 주는 가장 강력한 것 이전에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제가 벌써 이전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이걸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가 되고 우리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스마트폰을 약간 이제 물러나고 이 자리를 플라이카 나름차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업계는 얘기합니다. 잠깐 그림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곧 나름차는 2028년, 2030년에 상용화가 돼서 곳곳에 자동차가 날아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일이 우리 생활 중에 곧 일어날 것이다. 다시 돌아가면. 근데 이까지만 해도 벌써 어지러운데 이 많은 기술. 문제는 그보다 3배나 큰 엄청난 존재가 달라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메타버스입니다. 이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나 우리 인류에 주는 이 영향이 무지막지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기술을 어디까지 같이 나누고 싶은가 하면 첫 번째 있습니다. IoT, 그 다음 뭐죠? 빅데이터,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하시고 여기 키워드는 메타버스입니다. 아, 기술이 엄청 발달하는데 메타버스가 중요하구나.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은 다 괜찮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논의되고 있는데 갑자기 인문학계에 유발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2016년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4차 산업혁명에. 왜냐하면 유발 하나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을 때 2011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기 5년 전. 그리고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쓰는 게 2015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대비되기 전에
저 책을 다 썼는데 놀랍게도 유발하라는 철학자이고 역사학자이고 인문학자인데 그가 얘기하는 두 책에 있는 내용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기술적 전개 방식하고 인문학적 성격이 유사하다.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은 책입니다. 사피엔스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쓰고 데우스 책을 간단하게 씁니다. 사피엔스는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얘기합니다. 우리 현생 인류 중에서 두뇌가 커서 1200cc에서 1400cc 두뇌가 커서 말을 할 수 있는 인지혁명, 언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현생 인류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고 그리고 농업혁명을 일으키고 화학혁명을 일으켜서 그동안에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참 어려웠던 전쟁과 기아와 역병이라는 이 3대 큰 과제를 이제 거의 해결했다. 전쟁도 핵무기가 개발되면서 핵무기가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아무나 전쟁을 못한다. 기아는 지구에 지금 워낙 농산물이 많아서 많지 분배의 문제일 뿐이지 식량은 충분히 있다. 분배만 잘하면 지구에 모두 이거 먹고 사는 아무 문제도 없다. 역병, 전염병 같은 게 많이 위험을 했었고 최근에 에이즈가 3천만 명이나 죽고 그랬는데 신약이 개발돼서 이제는 만성 치료가 안 되고 최근에 코로나만 보더라도 백신과 치료薬이 금방 나와서 이제 이런 질병 문제도 많이 해결됐는데 문제는 인간이 더 가속을 해서 과학혁명과 유전자 공학을 발전시키면서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서 초인류가 출현함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가 사피엔스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 초인류의 출현이 아까 말씀드린 강한 애입니다. 강한 애가 나오면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가 있다라고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설명된 얘기를 인문학적으로 2012년에 유발 하라리가 거의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더 많이 나가서 2015년에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데우스 잘 아실 겁니다. 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인간들이 지속적으로 화학을 챌린지하면서 뭘 하고 싶어 하면 화학의 발전을 죽지 않게 불면 오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생명공학이 더 발전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다. 알고리즘은 정기적 반응에 의한 알고리즘이 있는 줄 알았더니 생화학적 알고리즘이 있더라. 인간의 감정도 인간의 행복도 우리 몸속에 있는 화학물질, 생화학물질이 반응의 알고리즘으로 감정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다 라고 의학자들이 증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유발하는 이 책에서는 인간은 자아도 없고 영혼도 없다. 우리 인간은 그냥 알고리즘의 집합체일 뿐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인간들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더 신고하게 된다. 지금도 벌써 데이터를 믿고 데이터 분석, 저희도 습관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보고하면 데이터 분석해봤어? 데이터 많이 가지고 분석한 거야? 라고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더 신고하게 되는 소위 데이터표, 종교를 얘기해요. 데이터표가 출현할 거야 라고 유발하라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끝이 납니다. 이 인문학자고 정말 철학자고 많은 사람이 최고의 지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까지 호모데우스에서 보이는 영성, 이 호모데우스는 죽지 않고 행복하고 신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거 정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알기만 한다면 기독교적 영성이 합쳐지기만 한다면 분명한 영생을 해결될 수가 있고 행복은 하나님과의 기쁨을 해결될 수 있고 신과 같이 되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한 자가 신이라는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유발 하나님 본인이 무신론자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머물고 이 강을 결코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있는 지식인, 인문학자, 철학자들의 스탠스입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다음 장에 보면 아까 이때까지 설명했던 4차 산업혁명과 호모데우스에서 유발하라리가 설명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4차 산업혁명에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그래서 가운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 있다고 그러는데 호모데우스 책 속에서 정확하게 유발하라리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피니트 데이터, 무한한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보면 무한한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이 데이터에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존재는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 똑똑한 척하는 유발하는 몇 군데서 내가 잘 모르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자기가 분명히 책에 이 무한한 데이터에서 알고리즘을 누가 만들어내는지 나는 모르겠다. 저는 알겠답니다. 전능자가 있는 겁니다. AI가 있는 겁니다. 올마이티 인텔리전스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이 더 되고 인문학자들이 좀 더 영성을 가지고 더 접근을 하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 존재를 알게 될 것이고 인간은 더 피조된 인간으로 확실히 자기 포지션을 찾아갈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과 호모데우스에서 보이는 영성이다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이 기도에서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금은 노철 나무 보석을 다 준비하고 다윗이 감사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옵소이다. For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is yours. 이 땅에 있는 모든 빅데이터, 인피니트 데이터는 하나님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에 속하였고 Yours love is the kingdom. 이 킹덤, 이 세상에 있는 말 그대로 우주와 자연과 인간과 일어나는 모든 일의 통치권이 하나님이 있는 이 알고리즘을 인피니트 알고리즘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You are exalted as the head of all. 정말 Almighty Intelligence가 여기 있다고 다윗은 3000년 전에 자기 성령 감동함을 한 기도가 이 세상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유발하느냐 모르겠다는 걸 그냥 기도 속에서 저렇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경영에 관해서 경영에서 마케팅은 가장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분야인데 그동안의 경영은 매번 조금씩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다 2017년에 워낙 모든 게 급격히 변하니까 이 경영학의 최고의 그룹, 제가 누구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필립 포트로라는 그런 마케팅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마케팅 개념이 바뀌어야 돼. 이때까지 마케팅 1.0이라는 게 제품 중심이었어. 2.0은 카스터머 하면 고객 중심이었어. 근데 지금은 인간 중심이어야 돼. 빨리 모든 경영의 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인간 중심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매스 바이, 그냥 바이가 많이 있어요. 스마트 컨슈머, 이 똑똑한 고객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면 whole human with a mind, heart, and spirit. 이거 한국 번역한 책은 하나의 인간이라고 번역해서 아니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지닌 전인격적 인간. 이 단어에 벌써 그 마케팅 부분을 영어로 쓰신 부분은 지금과 같이 전인격적 영성 인간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35년을 현직에 보시고 나와서 7, 8년이 더 지났지만 저는 이 경영에서 사업에서 비즈니스에서 이 영성을 얘기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마케팅 대가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라고 얘기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에서도 이 가치 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기능이 좋아야 돼, 감성이 좋아야 돼. 이때까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품과 서비스에 영성이 있어야 돼. 이렇게 2017년에 그렇게 빨리 마케팅 바꿔야 돼 하고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22년에 똑같은 그분이 필립 코틀러가 아니 또 바꿔야 돼.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Technology for Humanity. 이것도 그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휴머니티를 향한 기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니죠. 영혼을 가진 전인격을 향한 기술을 어떻게 사업에 잘 반영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 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잘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성이 중요해 비즈니스에서 이 얘기를 이 마케팅 이분이 마케팅 5.0을 작년에 급히 채워서 전부 다 보낸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2021년 우리 경영이 도전이었는데 이 세 가지 나누어진 것에서 꼭 해결해야 돼.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 많아. 부호 양극화가 심각해. 디지털 이해도의 격차가 너무 커. 여기에 대해서 각자 전략이 틀려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베이비 부모 X세대, Y세대가 밀레니엄 M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원래 Z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저도 옛날 사람들은 그냥 Z세대. Z, 지금부터 Z라고 입니다. 저 사람들 영어 모르는데 Z부터 Z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불안합니다. 젊으신 분들 그냥 같이 우리 같은 베이비 부모는
Z가 편하시죠, Z가. 그래서 그래서 CC 하면 이거 아무튼 거울에 C 되는 거니까 그냥 Z세대입니다. Z세대. 이 Z세대가 지금 MZ세대가 열립니다. 1980년 그때 가만히 보면 15년 단위로 세대가 바뀝니다. 우리가 옛날에 세대는 30년이었어요. 이제는 15년 단위로 세대차가 극명해. 아날로그 중심이야, 디지털 이주민이야, 디지털 유목민이야.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야. 이렇게 구분했어요. 근데 이까지는 좋을 텐데 이 책에서 만약 여기 끝이 아니야? 알파 세대가 있어. 이제는 X, Y, Z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알파, 베타로 옵니다. 알파 세대, 베타 세대, 감마 세대 이렇게 갈 겁니다. 첫 번째가 알파 세대, 2010년 출생. 이들은 이 디지털 네이티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AI 시대 메타버스 세대입니다. 이들은 여기 밑에는 중요합니다. 설명을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들은 포용적이다. 실험적이다. 뭐든지 받아들이고 뭐든지 해보는 사람. AI 세대고 메타버스 세대. 그런데 2010년이면 지금 2022년이면 12살입니다. 12살. 그 다음에 15년 더 전에 이 사람들은 27살. 이 세대를 보면 20대 초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Z세대와 알파세대를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각 이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시프트해요. 저도 베이비 부모입니다. 근데 저는 이주민과 유목민 중에 저는 유목민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디지털 기기를 잘합니다. 유목민은 디지털 기기를 들고 출장 가서 무슨 PC가 일하고 하는 사람이 유목민, 뜨대기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디지털 이주민은 그냥 아날로그 마을에 살다가 디지털 마을에 위주로 와서 뭔가 보는 사람들이 이주민. 디지털 유목민은 들고 마음대로 노마드 댕기면서 마음대로 쓰는 사람. 네이티브는 당연히 내 삶에 디지털이 있었어. 그런데 이 알파 세대는 또 다릅니다.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마케팅이 하는 타겟 카스터는 누군가? 젊은 여자 네티즌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화를 이끌어가고 소비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젊고 여자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많이 액세스하는 네티즌. 이 사람들이 요새는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로워가 많으면 옷가든 공짜로 보내줍니다. 저희 큰딸은 굉장히 인플루언서입니다. 놀릴 만하게 집에 손자들 옷이 너무 많습니다. 너희 왜 다 사니? 그러더니 사는 게 아니고요. 스폰서에서 보내주세요. 입고 다니고 사진 찍고 올리라고.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쪽을 타겟에서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이 누군가 하면 젊은 여성 네티즌입니다. 그래서 강사는 내가 젊은 저도 베이비 부모 베이비 부모 여자야 아니 남자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네티즌 뭐 많이 어디로 올리고 그래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비즈니스 저는 전혀 타겟 커스터가 아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 교회는 누구를 보고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보고 지금 잡아야 되는가 하면 전체 뜻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왜 그 사람을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문화를 리드하고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괄하는 얘기가 이 마케팅을 이끌어내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고 있는데 엄청나게 성공하고 대중문화에 영향을 주는 BTS가 뭐 BTS 다 아시죠? 근데 재밌는 거는 BTS 다 아시는데 BTS 노래 들어본 거 있습니까? 저 없거든요. BTS 내가 유튜브에서 음악 한번 틀었습니까? 저는 안 틀었거든요. 같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근데 자세히 연구하면 이 BTS는 왜 이렇게 젊은 Z세대가 사실은 Z세대도 아닙니다. 10대 후반입니다. 열광하는가? 그 노래 가사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엄청난 팬덤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그 방시의 피를 휘어했다는 겁니다. 놀랄 정도의 피해입니다. 그들이 데뷔곡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BTS입니다. 굉장히 잘생긴 애들이고 그냥 춤만 잘 추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활도 반듯하고 어떤 모임 유엔 대사로 가서 스피치를 하고 대통령 따라가서 나가서 공식 석상에서 스피치를 하는 애들입니다. 그들이 처음 불렀던 노래가 이런 겁니다. 네 꿈은 뭐니? 어른들과 부모님이 틀에 박힌 꿈을 주입해 제발 강요하지 말아줘. 그때 전화를 쓰고 넘어서 때르르르 납니다. 타가 알았어 엄마 나 지금 독서실 안 되니까 노래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이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 나랑 생각이 똑같이 여기서 확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조금 더 나온 곡이 Love Yourself들이 이것도 메시지 클리어니까 Love Myself를 바꿨습니다. 요셉 아니고 내가 내 요셉이라는 Love Myself 해야 돼. 내용 보세요.
어쩌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 것이야. I should love myself. 어제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자기 마지막 투센트 읽으면서 갑자기 전이 확 왔어요. 이게 뭐야 지금? 왜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목사님도 감자하셨죠? 제자란 아니죠? 아이 목사님 중요한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하면 꼭 약간 영적 방해가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 나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이겁니다. 나는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It's coming from there. 거기서 온 거예요. 아니 그 저희 생각이에요. 딱 보는 순간에 BTS 중에 누군가 크리스천이 있어요. 이들은 공식적으로 전부 다 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사를 얘들이 쓰는 겁니다. 누가 써주는 가사를 하는 게 전부 가사를 쟤들이 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BTS인데 이 아미가 이 사진이 언젠가면 지난 4월달 4월 18, 19일, 25, 26일 날간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하는데 스타디움에 꽉 들이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 스타디움에 공식 6만 8천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얘들 그라운드도 안 되기 때문에 6만 8천 들어가는 것 같아요. 7만 8천쯤 하는 것 같아요. 한번 공연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꽉 차있는 아미들은 10대들입니다. 많이 가봐 20대 중반입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저기 BTS 7명 멤버 중에서 만약에 크리스찬이면서 일더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노래 가사를 Jesus loves you 라고 외친다면 여기는 이스라엘 동맹이 맞습니다. 이 폭발력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목사님 100번 하는 것보다 BTS가 Jesus loves you 그때 참고 Jesus loves me라고 얘기하면 더 끝나는 겁니다. 이 BTS의 영향력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이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할 때 라스베가스 시티 사진입니다. 보라헤가스 혹시 해석 가능하신 분 있습니까? 저게 뭘까? 저도 이번에 하면서 알았습니다. 보라헤가스 이러고 해야 되나? 보라헤 플러스 라스베가스를 BTS가 오니까 라스베가스 관광청에서 라스베가스 이름을 보라헤가스로 바꿨어요. 이 보라헤가 BTS가 외치는 자리의 키워드입니다. 거의 보라는 사랑, 너 사랑해 하다가 보라헤 바꿨어요. 그래서 퍼플 모든 BTS는 한국말로 보라가 퍼플인지 다 합니다. 그만큼 영향이 라스베가스가 보라헤가스로 바꿀 만큼 그들의 영향력은 크다. 다시 약간 잠깐 이제 경영에서도 전인격적 영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경영의 최고 하루가 Z세대와 알파세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영웅을 타치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하고 있는 BTS가 지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가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메타버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고? 근데 메타버스가 뭐 어떤데? 이 내용을 많이 보셨으니까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지금 이 시가총액 10위 기업 중에 8군데가 메타버스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뭐 구글,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메타로 이름 밖에 없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 모든 기업들이 다 이러한 미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이 IT의 부르들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부르들입니다. 아시겠지만 팀쿡, 애플, 여기 페이스북 지금은 이름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구글의 순다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달라. 저는 이분은 제 경쟁사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만날 수가 없으면 싸웁니다. 여기 마크, 순다, 사티아는 저희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르듯이 마크, 순다, 사티아라고 부르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관심이 스마트폰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메타버스로 다 갔답니다. 메타버스로 관심을 다 돌렸다. 현재 메타버스에 많은 메타버스
메타버스 포맷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로블록스 2004년부터 벌써 1.6억 명의 가입자가 가상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배워보셔야 돼요. 있을 정도로 유명되어 있습니다. VR 챗, 뭐 책을 얘기하지만 이것도 유명한 거 아니시고 포트나이트라는 가상 콘서트 최근에 비리면 상황에서 저 가상 콘서트를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어보면 로블록스 오늘 처음 얘기 들으시고 처음 얘기 들었어요. 로블록스 그렇죠? 얘기 자체는 처음 들으셨죠?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VR 책 당연히 처음 들으셨어요. 근데 여기 2억 명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타겟은 아까 Z세대와 알파세대입니다. 우리들은 알지도 못하는 게임을 해보지도 않은 거였지만 지금부터 한번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요거 설명하고요. 메타버스가 왜 이렇게 그런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동안에 메타버스에 많은 기술이 인터넷에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처음 라이브 서치가 되고 이메일이 되는 건 너무 심했어요. 온라인 시도가 생기고 SNS, 페이스북 같은 게 생기고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생기면서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엄청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서 인터넷에서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도 엄청난 기술들이 나오면서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얘들을 다 감싸는 엄청난 서비스다. 여기 동영상 한번 봅니다. 요즘 어떤 미디어에서 보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뭐 많은 신문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게임 속 세상, 가상현실 이게 메타버스의 전부가 아니에요. 메타버스는 결국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다음 단계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거고요. 이분이 지금 누군가면 장동선 박사라고 1980년생 42살의 뇌과학 박사입니다. 뇌연구소 대표이기도 하고 2주 전에 인터넷에서 메타버스에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혹시 이도주 장은 그거 보고 요약한가요? 아닙니다. 전 2표 만드는 건 4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가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인터넷을 다 합칠 정도의 폭발적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서비스다. 근데 이 메타버스가 왜 이렇게 폭발적인가 하면 제2의 삶이 이 안에 있습니다. 버추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면서 나의 아바타를 내 원하는 대로 넣어서 저 메타버스 공간에 넣으면 나는 그 공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2의 삶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성, 거기는 리얼타임입니다. 뭐 이메일 보내놓고 나중에 보고 있는 게 현재 거기서 현장성과 동시성이 거기 있으면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고립공포들에게 FOMO, Fear of Missing Out. 내가 저기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당연히 다 있어. 나도 저기 들어가야 돼. 이런 느낌을 주고 그게 사업성과 흥행성이 다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과연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동영상을 보면 다시 장동선 박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자면 정말 여러 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는 세상의 판이 바뀌고 있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는 디지털 상에 있는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꿈꿔왔던 상상하던 일들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있는데 그럼 뭐 우리가 별로 관계 없는 거 아니야? 교회는 그냥 IT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상업성 있는 상업성 있고 젊은 애들이 가서 거기서 즐긴다 그러면 즐기고 우리는 이 온라인 아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모이라 그러고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 폭발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너무 좋겠는데 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메타버스가 영적에 엄청난 배를 끼치고 있다입니다. 근데 누가 저기 있다고요? 티네이저가 다 있습니다. 여기 로블록스 저 손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로블록스 동영상을 좀 보라고 탁 쳤습니다. 그 저 손자가 7살인데 외국인 학교를 다닙니다. 할아버지 로블록스 알아? 그럼 알지? 할아버지 한 가지 있어 말할게. 얘가 한국말을 쳤습니다. 한 가지 있어 말할게. 이게 뭔가 하면 I have one thing to tell you. 이거를 영어로 한국말 보면 나 한 가지 있어 말할게.
그 조금 더 느리면 I have one thing to tell you. It's very important. 걔가 한국말로 나 한 가지 있어 말할게. 이게 뭔데? 할아버지 우리 학교 가면 외국인 학교입니다. 쉬는 시간에 애들 처음으로 로블록스 얘기해. 처음으로 로블록스 얘기만 하고 근데 또 할아버지 왜? 걔들은 처음 로블록스 처치 간대. 자기는 사랑이 일어나니까. 걔들은 다 로블록스 처치 있대. 근데 할아버지 걔는 말할 때 항상 근데 할아버지 빨리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근데 할아버지 우리 학교는 나만 하나님 믿어. 아무도 안 믿어. 그 얘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될 그 외국은 1년 다녔습니다. 어쩌면 관심이 다 물어본 거야. 너 하나님 믿어? 나뭐 할아버지 너무 이상해. 나만 하나님 믿지? 아무도 안 믿어. 나만 교회 가지 전부 로블록스 처치가. 로블록스 처치는 보험자라는 처치가 아닙니다. 게임하고 노는 처치입니다. 로블록스에서 타락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악마의 교주를 누가 섬길 거야? 예스 해야만 게임이 다음 단계 들어갑니다. 내 영혼을 다 바칠게. 예스. 내 영혼을 다 바쳤어. 그리고 다음 게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시겠어. 로블록스. 얘가 엄청 인기 있는 애입니다. 얘가 엄청 인기 있어. You're now inside the Church of Decay, home of the worshippers of the Long Horse. What do you seek here? The vow of loyalty. When you pass this initiation, your soul and fate will now be in the hands of Patriarch. Now, to see if you are worthy, jump in the pit and see if you are truly worthy, Schlangenfeldko will accept you within our ranks. Do you accept this vow? Yes. Take my soul, I have nothing left. The vow of silence, you shall not leak any information to outsiders. Neither talk to them as a symbol of your loyalty. Take my soul. Nothing left. 난 영혼을 다 바쳤어. 이렇게 심각한 내용들이 로블록스에 있고요. 마인크래프트에서도 종교를 설명하는데 기독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라 종교 다른지 모든 종교를 중립적으로 설명하면서 기독교는 폄하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All villages are the same gender, so this entire village is a sin for reasons like this one right here. This entire village is sin. 이 토탈 말은 전부 저의 말이야. 기독교인이 사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 10대들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VR 채취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불법을 조장하고 중독을 권장하는 것을 애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요. The secret world of VR chat. In this version of our world, everyone is anonymous and there is no such thing as laws. Only rules that when broken can be broken again by simply making a new account. VR chat fuels other bad addictions besides just wanting to play the game. For example, drugs and alcohol. Because VR chat lets you do those things at any point in the day, 24/7, people are drinking, smoking and getting high a lot more because of it. VR챗 소개를 제가 여기서 끊었습니다. 사실은 저거의 2배 분량 더 VR챗에 나쁜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수도를 한 겁니다. 저도 보기가 민망하고 여기 보시면 풀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아까 여기 거의 2억 명 가까이 제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인구 80억 중에 있죠? 별거 아닌데?가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다 보면 OECD 컨트리 정도 돼야 들어갈 수 있는 애들입니다. OECD 컨트리 미국의 사업, 유럽의 5억, 기타 등한 12억. 12억 중에 티네이지 그룹을 짜낸다면 2, 3억밖에 안 될 텐데 그들이 현재 있는 거의 2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손녀가 또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교단입니다. 그녀도 물었습니다. 너 로블록스 아니? 하나도 나 알지? 너도 해? 사회에서 나는 안 해. 근데 할아버지 스쿨버스 다 학교 가는 동안에 모든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로블록스 게임하고 있어. 저 무슨 너도 했겠네. 한 번밖에 안 했어. 하긴 합니다. 아까 그 로블록스 이용량 어쩌면 OECD 웨스턴 컨트리 미국의 모든 티네이저가 다 하고 있다는 통계. 아까 아메리칸 스쿨에서 다 하고 있어. 스쿨버스에서 다 하고 있어. 이영명이 잡히겠지만 티네이저 전부라고 못할 것 같아요. 티네이저 전부가 이런 데서 지금 영혼이 만약에 다치고 있다면
혹시 정말 성경에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감동받은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혹시 우리의 목사님이 저 장로는 제사장과 레인이 아닌가. 여기서 해명은 나올 줄은 모르는 겁니다. 이런 티네이저, Z세대와 티네이저를 교회 안 오면 그냥 할 수 없어. 그냥 교회 와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계속 여기 있을 텐데요. 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메타버스가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비슷한 논쟁을 코로나가 왔을 때 상황이 위해서 적응하면 얘기하라고 해서 6월달에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이후에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2년 후에. 그래서 나머지 다 각설하고 본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벌써 5페이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도구가 교회는 꼭 지켜야 됩니다. 시대적 특성은 필요한 것은 테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 가 하면 저희 삼성에 이병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 계속했어요. 사업에는 본질과 특징이 있어. 본질을 바꾸는데 삼성전자는 제품을 잘 만든 거야. 이게 업의 본질이야. 특성은 실전마다 바꿀 수 있는 거야. 이 본질을 잊어먹지 말고 본질 파악을 해야 돼. 거기서 제가 힘들어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특성은 테이크해야 돼.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해야죠. 안 하면 그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뒤에 모니터 스크린을 넓혔어요. 제 사랑의 여러분 뒤에 모니터 스크린 하나가 아니라 3개가 돼서 줌을 누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 있는 사람이 아멘 하고 눌러서 인터랙티브하게 온라인 예배를 볼 수 있게 하고 동시에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어, 중국어까지 붙여서 해외에 있는 사람도 같이 예배 볼 수 있게 했는데 금년 4월 지난달 4월 17일부터 특세를 일주일 동안 하면 말 그대로 글로벌 특세 현장에 그대로 복원이 된 7,000명이 현장에 나오고 그전에 없었던 6,000명 가까이가 온라인으로 국내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글로벌 특세를 성공할 수 있었다.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거부했으면 이 사람들은 1,000명 정도를 받겠죠. 잘 치는 특성을 테이크했더니 오히려 교회의 회복을 넘어서 보험으로 가는 그런 수단이 됐다. 자, 이때까지 얘기를 종합을 합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해보면 4차 산업혁명에 AI가 나오고 하지만 영적으로 공허함을 전 세대가 느끼고 있고 비즈니스 경영과 인문에서도 영성의 중요성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폭발적으로 도래해서 젊은 Z세대와 알파 세대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희 교회에 최근에 오신 두 목사님이 동일한 말씀을 몇 번 눌러보세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개신교 이탈식이 중학교 때 60~70%가 개신교 이탈. 고등학교 때 83%. 이거 2017년에 이탈입니다. 2022년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요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 손자가 급하다. 유년주일할까 급하다. 우리 손자 좀 더 교회 안 간다는 거 어떡할 거야. 이런 urgency를 느꼈습니다. 지금 훨씬 더 이 숫자는 높아질 것이 아닌가. 이거 유년주일할까 중고등부 이따가 이탈하는 거고 이게 들어오지 않은 청년들은 어떡할 건가 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이거 너무 있어요. BTS가 그런 영적 갈등을 타치해서 지금 엄청난 방향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영성에 굉장히 지금 시대에 관심이 많은데 기독교적 영성으로 대전환해서 바꿔야 될 그런 사람이 주어지지 않나. 그래서는 평신도 일터 선교 사를 엄청 해야 돼요. 메타버스를 만드는 IT 엔지니어 중에 우리 시대들 굉장히 많다. 아까 BTS도 7명의 시대에 한두 명이 크리스찬 일터 선교를 사명이 있다면 그들은 전 젊은이를 바꾸고 이슬람도 그냥 기독교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까지 딴 것까지 정의되라고 이제는 가상공간까지가 우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마치 요나를 보고 니느웨를 가라고 할 때 악덕한 니느웨를 회개하라고 보내라고 할 때 우리는 니느웨를 가지 않고 그냥 전부 다스로 가는 건 아닌가. 가상공간이 더 이상 우리가 잘 모르는 공간이 아니라 필히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공간이라는 걸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메타버스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별점 누르면 아까 이 메타버스는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 교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교회 리더들이 다 합쳐서 한국의 교회가 같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됐어요. 이 성경 스토리 같은 걸 VR로 현장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예배도 압도적인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VR 예배, 찬양 예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교회 갈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모든 랭귀지, 영어로 얘기하든 이슬람으로 얘기하든 자동 통역이 되고
누구든지 말씀드린 글로벌 메타버스 처치도 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어쩌면 세계적 교회가 같이 이 메타버스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2024년 드디어 로잔데이를 한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담당하시는 총무를 물어보더니 AI가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AI는 기술적 엔진이고 그 과정에 있는 기술일 뿐이고 그게 나타나는 지금 우리한테 확 나타나는 마지막 부산 우리가 서비스로 나타나는 메타버스입니다. 이 메타버스가 정말 2024년 로잔데이에서 깊게 심각하게 눈에 띄을 사람이 아닌가라고 오늘 발전하면서 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